성과인 컨버전 데이터를 쓰고요. 뭐 이 성과라는 거는 이제 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유저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발생시킨 경우를 뜻하고요. 그래서 광고 성과 분석 툴이 하는 게 뭐냐? 이 성과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광고로부터 이 성과가 발생됐는지를 추적, 즉 어떤 식으로 이제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를 분석해 주는 걸 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덕트 내에서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어떤 채널에서 이 뭐 설치가 몇 번 일어났다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광고비 대비 내가 얼마나 많은 또 그런 컨버전을 발생시켰냐가 중요하니까 코스트 데이터 같은 것도 저희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성과를 고객사를 위해서 저희는 분석을 해주고 저희가 데이터 엔지니어의 고객사의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것보다 좀 더 많은데 이제 DBT가 점진적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두 개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광고 성과 분석을 해주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고객사 앱에다가 SK를 먼저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수집된 이제 이벤트들을 받아가지고 카프카에 넣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성과 분석 솔루션을 돌리고 다시 그 결과를 카프카에 저장해서 이제 여러 개의 소스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저장되는 게 저희는 드루이드를 써가지고 12개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드루이드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카프카를 바로 읽어서 리얼타임 인덱싱을 하고 있고요. 카프카 커넥트를 써서 S3에 떨군 다음에 그 스노우파이프를 통해서 스노우플레이크에 넣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다시 배치 인덱싱을 드루이드에 해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사들한테 라우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드루이드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리포트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엘라스틱 서치 같은 데다가도 카프카 커넥트를 이용해서 넣어서 이제 좀 고객들이 바로바로 그런 로그를 보고 싶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리얼타임 로그라는 걸로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광고 채널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개 매체 서버에서 이제 이런 코스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워커가 따로 있고 그 워커가 S3에 저장한 다음에 저희의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 팩트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 다시 인덱싱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많은 뷰 내에서 좀 중복되는 컬럼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는 데이터를 또 많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들한테 실제로 제공할 때는 또 저희가 내부 데이터는 제외하고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컬럼들만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뷰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뷰를 선언할 때마다 계속 중복된 컬럼들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좀 문제였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SQL을 뜯어봐야 알 수 있는 데이터 리니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뷰가 많다고 했는데 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슨 테이블에서 이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거야를 분석을 하려면은 SQL에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어려워가지고 최근에 다른 분이 이건 작업해 주셨던 건데 저희의 이제 그런 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SK에서 얻은 데이터, 웹 SK에서 얻은 데이터, 그리고 뭐 이건 광고 성과에서 광고 터치포인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 건데 이 각각 세 개 뷰에서 컬럼이 또 중복되고 그리고 또 아무튼 이런 거를 다 직접 SQL을 또 봐가지고 저희가 이런 뷰가 어떤 게 있구나를 다 직접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너무 피곤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에어플로우 대간에 이제 SQL들이 저희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배치잡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에어플로우 상에서 이제 뭐 스노플레이크 오퍼레이터 같은 걸 써가지고 데이터 같은 걸 로드하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트랜스포밍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에어플로우 대가 안에 이제 SQL들이 좀 섞여 있고 파이썬 코드들도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대안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요즘 DBT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빅리스도 그렇고 그런 데서 좀 꾸준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걸 쓰면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이걸 했고요. 그래서 DBT는 그 데이터 빌딩 툴의 약자고요. 그래서 얘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툴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좀 많이 보셨을 표인데 이 모던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시게 되면은 그 소스에서 불러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폰셋이나 이런 BI 툴 같은 걸 이제 제공을 하는 걸 하는데 저희가 오늘 볼 DB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황색 박스로 쳐놓은 트랜스포메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BT를 그러면 쓰기 전, 그러니까 SQL을 통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직접 데이터를 가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통 만들게 돼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파이썬 워크 같은 걸 써가지고 직접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뭔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가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실 조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나오는 결과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또 이 코드를 다 까봐야 된다는 게 사실 되게 피곤한 점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썬 같은 걸로 만들려면 또 결국 이걸 배포하고 뭔가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의 노동력을 덜 쓰기 위한 이런 운동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GUI 툴이 좀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포메티카라는 좀 유명한 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툴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도 좀 쓰기가 많이 쉽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DBT를 쓰기 전에 이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DBT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SQL 아는 첫 번째가 이제 SQL을 아는 모두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제 SQL을 쓰지 않으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뭐 내가 파이프라인을 새로 뚫고 싶은데 이거를 데이터 하시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는 분이면 사실 이걸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뭐 요청했는데 뭐가 잘 안 들어줘요,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면 분석가분들도 SQL을 아시니까 DBT를 쓰면은 그냥 자기의 직접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버전 컨트롤 테스트, 도큐멘테이션, 리유저빌리티 등 같은 개발자랑 쓸 수 있는 도구들을 모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버전 컨트롤이나 테스트나 뭐 이런 게 사실 SQL만으로만 관리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도큐멘테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툴들을 DBT에서 같이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꼴을 가지고 있고 DBT를 정리하면 SQL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 파이프라인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5분이가 사실 뭔가 좀 너무 짧아가지고 한 이 5개 정도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5개 정도만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걸 SQL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머티리얼라이즈드 모델, 왼쪽에 있는 머티리얼라이즈드 모델,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머티리얼라이즈드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컬럼을 셀렉트할 거다라는 이제 그냥 쿼리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DBT 쿼리문을 짜게 되면은 나중에 컴파일했을 때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뷰를 하는 이제 뷰를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DBT가. 그래서 위에 컴피그에 마테리얼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 마테리얼라이즈들을 각각 수정을 하게 되면은 셀렉트문을 통해서 뭐 뷰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빌드된 모델은 타겟 컴파일도 아니면 타겟 런드라는 이제 패스 밑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마테리얼라이즈드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테이블을 설정을 하면은 셀렉트 문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이 되는 거고요. 뭐 뷰로 설정되면 크리에이트 뷰가 되는 거고. FMLR는 좀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 FMLR로 저장하게 되면은 실제 테이블이나 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만약 어떤 모델이 이 지금 FMLR로 만든 그 모델을 참조를 한다 했을 때 그 모델을 만드는 CT 문화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인크리먼탈 같은 건 이제 제가 어드밴스라고 적었는데 이제 뭐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머징 컬이나 이런 거 아마 써보셨으면은 이제 이미 있는 컬럼은 업데이트 시켜주고 없는 컬럼만 이제 인서트 시켜주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크리멘탈하게 변경된 로우 혹은 추가된 로우에 대해서만 반영해주는 이런 모델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모델 순서를 알아서 판단해준다는 건데요. 이제 저희만 이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쿼리가 여러 개가 되다 보면은 쿼리를 뭔가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앞에 001 무슨 쿼리, 002 무슨 쿼리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할 수 있게 파일명을 해가지고 뭐 쿼리를 돌리는 게 있는데 이제 DBT를 쓰면은 그런 좀 고통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from 저 래퍼해서 베이스 오더라고 하는데 저렇게 래프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이게 이런 테이블에 대해서 내가 종속성을 가지고 있어라는 걸 명시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큐멘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오더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 프롬전에서 쓰는 베이스 오더랑 레프트 조인에서 지금 쓰고 있는 베이스 페이먼트에 대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BT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만으로도 태그를 사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에 맞게 각각 DBT에서 크리에이트 뷰나 이런 걸 할 때 순서에 맞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제 그 다음 장점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사실 기존에 에어플로우에서 텍스트 하고 있는 방법이었는데 SQL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다 보면 사실 테스트 코드 작성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도 실수를 막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저희 에어플로우 대가 안에다가 스노우플레이크 위즈트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중복된 로우가 있으면 이제 남기는 그런 SQL문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이썬 오퍼레이터에서 뭐 이런 테스트 아이디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로우가 있으면 뭐 이제 에러를 내거나 이제 이런 식의 좀 코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이제 DBT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테스트 방식을 하고 좀 더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각 컬럼별로 이제 지원하는 테스트들이 있어서 각 컬럼별로 이 컬럼이 지금 유니크한지 아니면은 이 컬럼에 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널이 들어가 있다든지를 체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각 SQL 파일 아니면 SQL 모델별로 이제 중복된 값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작성할 수 있고 아니면 테이블 값이 지닌 평균 데이터가 이번에 내가 인크리멘탈 업데이트를 했는데 뭔가 갑자기 이 값이 팍 튀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지금 약간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네릭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컬럼별로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진자 템플릿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선언해 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빠트린 컬럼이 없는지 체크하는 지금 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싱글 SQL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T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돌리게 됐을 때 이제 저 테스트가 한 모델에 대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로우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이제 그런 테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도큐멘테이션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BT가 결국 테이블이나 아니면 뷰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전 데이터 리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되게 뭐 일을 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데이터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도큐멘테이션을 뽑게 됐을 때 알아서 DBT에서 그려줘요. 그리고 YML 파일 안에다가 이 모델의 컬럼별로 설명을 달아놓을 수도 있어서 그 DBT 도큐멘테이션에서 이런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컬럼별 설명을 아주 쉽게 될 수 있고요. 도큐멘테이션 자체가 그리고 뽑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저렇게 DBT 도크 제너레이트, DBT 도크스 서버 하면은 그냥 HTML 이렇게 파일을 띄워주면서 서버가 띄우면서 거기서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뷰가 나오고요. 그래서 좀 이 화면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소스들이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하고 이거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걸 달아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 리니지를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런 테이블이나 아니면 뷰들이 쓰인다라는 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크로를 통해 이제 중복 코드를 좀 줄일 수 있는데요. 이제 진자를 통해 매크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쿼리를 빌드할 수 있어요. 이제 진자 같은 경우는 아마 파이썬 백엔드 플라스크 같은 프레임워크를 써보셨으면 아마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런 템플릿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진짜 템플릿이기 때문에 if나 아니면 루프를 사용해서 이제 반복되는 작업에 좀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썼던 예로는 이제 앞에 프리픽스가 똑같은 테이블 여러 개에서 다 이제 유니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뭐 post fmt라는 어떤 테이블 명으로 시작하는 테이블들을 다 불러와서 알아서 유니언 5를 해주는 반복문으로 유니언 5를 해주는 그런 쿼리도 작성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고요. 그리고 실행 시점에 이제 다른 바리에이블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매크로로 정의해서 뭐 자주 쓰이는 쿼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걸 매크로로 정해서 또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프리디파인드 매크로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셀렉트 별을 할 때 나는 이 몇 개 컬럼만 빼고 싶은데 몇 개 컬럼 빼는 게 안 돼서 사실 그 컬럼들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filtered column in relation이라는 저걸 쓰게 되면은 셀렉트 별을 해주는데 이 컬럼들만 빼줘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고 그룹바이 같은 경우에도 뭐 컬럼이 10개 막 그룹바이 넘어가면은 1, 2, 3, 4, 5, 6, 7, 8, 90을 다 직접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DBT 유티즈 그룹바이는 n은 3 하면은 저렇게 그룹바이 1, 2, 3이라는 쿼리를 자동으로 빌드를 해줘요. 이거 외에도 되게 유니언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리디파인드 매크로도 있고 그 외에도 피벗 테이블을 되게 쉽게 만들어주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DBT 코어 컨셉 5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좀 개인적으로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들을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제일 큰 장점은 반복적인 코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니언 올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셀렉트 별에서 컬럼 몇 개 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DBT에서는 원래는 뭐 지원하는 그런 데이터 소스들이 스노우플레이크나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뭐 익스터널 테이블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플러그인들도 따로 있고요. 아까 봤던 그런 프리디파인드 매크로를 좀 더 많이 제공하는 그런 플러그인들도 있고요. 슬랙 커뮤니티도 너무 잘 돼 있고
기존에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SQL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 이거 좀 약간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게 테스트가 없으니까 저는 시술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 테스트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SQL이 테스트를 하기 힘든 점이 많은데 이 DBT를 쓰면서 그래도 테스트를 좀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더 쌓으면은 관리 가능한 SQL들이 좀 더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써가지고 뭐 JSON이나 CSV로 떨궈진 파일들을 이제 읽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DBT에서 셀렉트를 그냥 바로 하게 되면은 다 이 파일들이 바리언트로 잡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바리언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바리언트의 널과 또 SQL 그 스노우플레이크의 그냥 널이 달라가지고 나중에 조인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장애를 한번 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템플릿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SQL 포매팅이 좀 잘 딱딱딱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게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게 SQL을 좀 보기 쉽다고 썼는데 이게 막상 또 진짜 템플릿을 쓰니까 이 진짜 템플릿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뭐 진짜 템플릿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닐까? 라는 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중복 엔코더를 혹시 줄여주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비교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혹시 다른 분들 좀 피자를 또 먹고 저도 배고파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저희 또 AB180에서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많이 뽑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10억 건 이상의 데일리 데이터 처리해 보실 분들 한번 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주신 후보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